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요즘 연일 날씨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늘한 이야기를 골라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생이라는 선비가 과거 보러 가는 길에 어느 산골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깊은 산중이라 더 나아갈 수도 없고 그 마을에서 하룻밤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전염병이라도 돌았는지 마을은 텅 비어 있었고 가는 집마다 사람이 한둘은 죽어 있었다. 하룻밤 잘만한 곳을 찾아 헤매던 끝에 어느 큰 기와집에 가니 대문에서 맞이하는 하인도 없고 집도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시신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랑채를 찾아서 하룻밤 기숙하기로 했다. 밤이 이경쯤 되었을 때 어떤 처녀가 등불을 들고 나와서는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하녀가 저녁상을 들고 왔는데 잠옷 정갈했다. 김생은 아무 소리 없이 받아서 먹었다. 밤이 더욱 이슥해지자 그 처녀가 등불을 든 하녀를 앞세우고 와서는 김생에게 인사를 올렸다. 김생은 얼른 일어나 내외하며 말했다. 멀리서 온 길손이 기숙할 곳이 없어 우연히 귀댁에 폐를 끼치거니와 사랑방이 적막하여 남자가 없는데 깊은 규중에 처자가 이렇게 나오시다니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남녀 사이의 예절이 엄중한지라 밤중에 한 방에 같이 있는 것은 심히 불편합니다. 여인이 조금 울먹거리는 듯하더니 입을 열었다. 가화가 잔혹하여 시신이 산처럼 쌓였는데 이 질긴 목숨이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공의 몸가짐을 보니 실로 걸출한 군자시라 남의 어려움을 도울 분이겠기에 장사 지내주실 것을 바라옵니다. 또 이 연약한 목숨을 버리지 마시고 일생을 의탁하고자 하는 소녀의 소원도 들어주심이 어떠하온지. 김생이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장례는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갑작스럽게 여자를 얻어 돌아가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처녀는 일어나 절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사랑으로 나와서 호소했다. 제가 아까 군자께 의탁하고자 한 것은 곧 몸을 바쳐 이 세상에서 다른 데로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소녀의 생사가 오늘 군자의 대답에 달렸으니 군자께서는 측은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서 소매를 붙잡았다. 김생은 그녀의 손길을 뿌리쳐 완강히 거절하는 뜻을 밝히고 그날 밤을 앉아서 밝혔다. 새벽에 김생은 노비를 불러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동원하여서 사여있는 시체를 내다가 장사를 치렀다. 그러고 나서 즉시 길 떠날 준비를 했다. 이때 처녀가 떠나려는 김생이 하는 말이 이러했다. 군자께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반드시 응보가 있어 벼슬길이 크게 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끝내 돌보지 않고 죽게 만드시는군요. 이 역시 원한이 맺혀 반드시 응보를 받을 것이니 군자의 현달하심이 끝을 맺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김생이 말을 타고 그 집 대문을 나서려는데 집안에서 곡성이 들려왔다. 처녀가 자결한 것이다. 김생은 그의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10여 년간 유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하였으나 우연히 정쟁에 말려들어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됐다. 김생이 배를 타고 떠난 바로 그때 태풍이 남쪽 지역을 강타했는데 그 배가 제주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없었다. 가는 길에 배가 침몰하여 수장된 것 같았는데 한간에서는 처녀에게 씻지 못할 수치를 준 그 일로 마침내 앙화를 받았다고 하였다. 당대의 가객 권석주가 산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큰 기와집 대문 앞에 섰는데 집안이 무척 조용하였다.
부른 지 한참 만에 여종이 나와서는 손님은 어떤 분이며 성씨는 누구시고 또 무슨 일로 오셨는가 등을 묻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들어갔다가 이내 다시 나와서 사랑방을 열고 맞아들였다. 석주가 자리에 앉자 여종이 주안상을 내와서 술을 마셨고 저녁상이 나와서 저녁을 들었다. 이윽고 여종이 이부자리를 깔자 석주는 사양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꺼내어 까니불이 원앙금침이라는 것이었다. 이건 또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심하게 넘어갔다. 석주가 밤이 깊은 시각까지 시를 읊으며 자리에 눕지 않고 있었는데 돌연 늙은 부인과 중년 부인 그리고 젊은 부인 이렇게 셋이 촛불을 든 여종을 앞세우고 방으로 들어왔다. 당황한 석주는 자리 밑에 엎드려 내외하여 머리를 들지 못했다. 노부인이 웃으며 말문을 텄다. 공은 괴이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권씨 집안의 부인입니다. 공 또한 권씨니 서로 대함이 어찌 꼭 예법에 부당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편히 앉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권씨 가문에 시집 온 지 30년에 친족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독자로 10여 대를 내려와서 나 역시 독자를 두었고 제 자식의 처는 이 중년 부인인데 또한 독자를 두었습니다. 그 독자가 이 어린 신부와 초례를 지내고는 미처 합방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었답니다. 저 어린 손부가 인도를 모르는 것도 불쌍한 데다 후사를 구할 데가 달리 없습니다. 공은 이 정상을 아무쪼록 측은하게 여기셔서 오늘 밤 송부와 동침하시어 인도를 알게 하고 천행으로 아들 하나를 얻으면 이는 권씨로 권씨를 이음이니 생판 모르는 남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석주는 정색하고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노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불가한 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손부를 위해서는 불가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만 하면 될 것을 공자와 맹자 어느 성인께서 이를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나 석주는 완강히 거절하고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젊은 부인이 먼저 일어서고 중년 부인이 따라 일어섰다. 노부인도 뒤따라 일어서면서 거듭 간청했다. 끝내 허락하실 수 없을까요? 석주는 기어코 응하지 않았다. 부인들이 모두 안으로 들어갔다. 젊은 부인이 할머님 꾸미신 일이 대단히 아름답지 못하여 공연히 저만 욕되었을 뿐입니다. 하더니 마침내 목을 매달아 자결했다. 석주는 누차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마침내는 광해군의 비 유시 친족들의 득세를 풍자하는 국류시를 지어서 그 시화로 죽었다. 결국 석주는 임금의 잘못을 꾸짖는 시 한편으로 자기 목숨을 바꾼 셈이 되었는데 그의 사람됨을 아는 친지들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하길 석주의 죽음은 필시 어린 여인의 안가품이라고 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이 경은 의랴라고도 합니다. 하룻밤을 5경으로 나눈 둘째 부분으로 대강 밤 9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가객은 시인입니다. 예전에 시조 따위를 잘 짓는 사람을 가객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초례는 전통사회의 혼인 예식입니다. 인도는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입니다. 여기서는 남녀 사이의 교합, 즉 음양의 도리를 말합니다. 1611년 치러진 별시문과에서 임수경이 왕실외척의 전횡을 비판하는 대책문을 답안으로 제출하여 합격합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어 합격이 취소되는데 권석주가 이 얘기를 듣고 풍자하는 시를 쓴 것이 궁궐에 있는 광해군의 비
유 씨의 친족들 득세를 비판한 국유시입니다. 시화는 시로 인해 말썽이 생겨 화를 입는 것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안석경의 삽교별집이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이유성 교수와 이명택 교수가 편역한 2조 한문 단편집의 내용을 주로 빌려왔습니다. 박연옥 화백이 그림을 그린 책 한국의 미인도를 빌렸습니다. 우리문화신문에 양승국 변호사가 쓴 칼럼 국유시를 쓰고 죽은 석주 권필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강일수와 한현희가 연출한 2019년 MBC 드라마 신입사관 구혜령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과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 왕성하게 활약하는 화가 이무성의 그림도 한 점 빌렸습니다. 또 현대화가 박연옥의 그림 한 점도 빌렸습니다. 남해 유배문학관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1238F,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